이동현의 품은 어릴 적 맡았던 흙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익숙하고 서투른 냄새가 났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키스를 받으며 내일이면 팔려갈 내 몸뚱거리에 마지막 온기라도 새겨 넣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를 마주 안았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제물로 바쳐지기 전날 밤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절박한 몸부림에 가까워졌다. 하리나, 동현이가 어린 시절부터 나를 부르던 그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나를 아주 오랫동안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하게 좋아해 주었다. 바로 그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고 역겹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 이 순수한 마음을 내 더러운 절망을 잠시 잊기 위한 마취제처럼 이용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내 뺨을 스치고 내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그 익숙하고 따뜻한 감촉 위로 전혀 다른 기억이 지독한 악몽이 겹쳐졌다. 강민혁, 내 모든 것을 앗아가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낸 그 남자. 그 역시 나를 이렇게 다정하게 어루만졌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기 위한 잘짜인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괜찮아 하리나, 다 괜찮을 거야. 동현이의 위로가 방아쇠가 되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의 순수한 친절이 오히려 내 안에 더러운 상처를 후벼 팠다. 나는 오염된 존재였다. 나 같은 것은 더 이상 이런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밀쳐냈다. 미안해. 동현아, 미안, 나 같은 건.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의 작은 자취방을 뛰쳐나왔다. 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나를 불렀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나는 집으로 향했다. 나의 사형 집행장으로.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눅눅한 가난의 냄새에 낯설고 위압적인 향수 냄새와 공포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거실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SJ그룹의 사람들이었다. 우리 가족에게 지옥을 선사한 그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서서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서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 그 위에는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혼인계약서. 오하린 양 오셨습니까? 남자 중 하나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값을 매기는 듯한 차갑고 무감정한 눈빛이었다. 아버님께서 사업 자금을 빌려 가셨는데 이자가 좀 많이 붙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도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희 회장님께서는 아주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따님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하셨죠. 그는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턱으로 가리켰다. 우리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서진우 도련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신부 측에서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빚은 깨끗하게 사라질 겁니다. 며느리의 도리.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서진우, SJ그룹의 황태자. 몇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의식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식물인간. 나는 살아있는 시체와 결혼하여 대가 끊기지 않도록 아이를 낳아줄 씨바디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흐느낌과 아버지의 깊은 한숨을 보았다.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강민혁이었지만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다. 동현이의 따뜻했던 손길, 강민혁의 배신, 부모님의 눈물.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꿈 많던 미대생 오하린이 아니었다. 나는 잠들어 있는 신에게 바쳐지는 재물이었다. 나의 결혼식은 병원에서 치러졌다. 결혼식 날 아침 낯선 여자들이 찾아와
나를 인형처럼 씻기고 입히고 화장시켰다.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나에게는 시체에게 입히는 수의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팔려가는 상품에게는 가족의 축복 따위는 사치일 뿐이었다. 결혼식장은 SJ그룹 VIP 병동의 가장 큰 특실이었다. 화려한 꽃장식과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는 이곳이 결혼식장이 아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뿐이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 나의 신랑 서진우가 누워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마주했다. 창백한 피부, 날카로운 턱선, 굳게 닫힌 입술.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상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고 또 비현실적으로 차가웠다. 그의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한 기계음에 의지하고 있었다. 결혼식의 하객은 단 2명이었다. 그의 새어머니이자 SJ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인 윤미래 회장, 그리고 그녀의 변호사. 윤 회장은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연기하며 내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주례사가 텅 빈 병실을 울렸다. 신랑에게 사랑을 맹세하겠냐는 물음에 병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이 서진우의 대답이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질문에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사망신고서에 사인을 하는 기분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거대하고 음산한 서진우의 본가 저택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곧장 나의 신방이자 나의 감옥이 될 서진우의 침실로 안내되었다. 방은 어지간한 집 한 채 크기였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방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침대와 그를 둘러싼 각종 의료기기들이 이곳이 침실이 아닌 또 다른 병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이든 집사가 나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었다. 나는 밤에도 이 방을 떠나서는 안 되며 24시간 그의 곁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야간 간호사가 있긴 하지만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간호사마저 자리를 비운 깊은 밤. 방 안에는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나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울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숨만 붙어 있는 나의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낯설고 불쌍하고 그리고 조금은 원망스러운 남자. 나는 나도 모르게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어차피 듣지 못할 테니까. 나의 망가진 꿈, 빚더미에 앉은 가족 나를 배신한 남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나의 기구한 운명.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모든 절망을 그에게 쏟아냈다. 차라리 당신이 정말 죽은 사람이면 내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지쳐 잠이 들었다. 의자에 기댄 채 불편하고 서러운 잠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뺨에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무언가가 닿는 것을 느꼈다. 꿈이라고 생각했다. 엄마의 손길 같은 다정한 감촉이었다. 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내 눈앞에 서진우의 얼굴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모니터 불빛에 의지한 그의 얼굴, 그의 눈은 감겨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활짝 뜨여 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소리 없이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커다란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내 입을 부드럽게 막았다. 그리고 그의 다른 쪽 검지손가락이 그의 입술 위로 올라왔다. 그는 내 귓가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속삭였다.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한 목소리였다. 조용히, 그들이 듣고 있어.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내 비명을 막은 그의 손에서는 아주 희미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비누 냄새가 났다. 나는 공포에 질려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내가 결혼한 식물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는 내 눈빛에서 공포가 아닌 혼란을 읽었는지 천천히 손을 떼어주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소리 내지 마. 그의 눈동자가 방구석의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비치는 천장 모서리를 향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먼지처럼 보이는 검은 점이 있었다. 카메라. 그는 입 모양으로만 말했다. 그는 침대에서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몸을 일으키듯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는 침대 밑에서 작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들었다. 화면을 켜자 하얀 메모장 앱이 나타났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툴지만 빠르게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살인 미수였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다음 문장이 내 모든 상상을 뛰어넘었다. 범인은 아마도 내 새어머니 윤미래 회장일 거야. 나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계속해서 글을 써썼다. 그는 사고 이후 아주 잠깐 의식을 차렸을 때 윤 회장과 주치의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의 상태를 가망 없음으로 위장하고 모든 것을 그녀의 소나귀에 넣으려는 음모. 그는 그 순간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은 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 거대한 저택 전체가 그를 감시하는 감옥이라고. 그래서 의식이 돌아온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이 안에서는 나 혼자였으니까.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그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나와 같은 종류의 지독한 고독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이 가장 만만해 보였기 때문일 거야. 돈 때문에 팔려온 아무런 배경도 없는 가난한 여자. 누구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을 테고 당신이 무언가를 발견한다 해도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그들의 완벽한 계획의 가장 이상적인 재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 그가 썼다. 그들은 당신을 경계하지 않아. 당신은 이 집안을 나 대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당신이 나의 눈과 귀가 그리고 손발이 되어줘야 해. 내가 다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나를 도와줘. 성공하면 당신 가족의 빚은 물론 당신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주지. 그리고 당신에게 완전한 자유를 약속할게. 나는 태블릿 PC의 하얀 화면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단지 돈 때문에 팔려온 불쌍한 신부가 아니었다. 나는 거대한 재벌가의 암투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말로 던져진 것이었다. 한쪽은 나를 제물로 이용하려는 교활한 여왕, 다른 한쪽은 죽은 척 연기하며 복수를 꿈꾸는 외로운 왕. 어느 쪽이든 내가 발을 잘못 내딛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이었다.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게 다른 선택지가 있던가. 윤 회장의 소나귀에서 나는 어차피 버려질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 서진우, 그의 제안은 위험하지만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적어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공동 운명체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동의에 그의 굳어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태블릿 화면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공범이야. 그날 밤 나는 의자가 아닌 그의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물론 우리는 침대 양끝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 누웠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환자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나처럼 말똥말똥하게 뜨여 있다는 것을. 방 안에는 여전히 기계 음만이 울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 거대한 감옥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의 편을, 나의 동지를 찾은 것이다. 나의 기구한 결혼 생활은 이제부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생존 게임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신부였다. 나는 매일 아침 거대하고 텅 빈 다이닝룸에서 윤미래 회장과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나는 슬픔에 잠겨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연기를 했다. 그녀는 언제나 인자한 시어머니의 얼굴로 나의 건강을 걱정하고 진우의 상태에 대해 물으며
가짜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숨겨진 승리감에 찬 희열과 나를 향한 경계를 놓치지 않았다. 세아가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진우는 곧 괜찮아질 거야.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뱀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연기에 완벽한 영의로 화답했다.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믿어요. 식사가 끝나면 나는 다시 진우의 침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윤 회장의 충실한 개인 비서이자 이 집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집사의 눈 아래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다. 나는 의식 없는 남편의 얼굴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그가 좋아했다는 책을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나는 이 거대한 저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의 생존을 위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 야간 간호사가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나간 것을 확인하면 진우는 유령처럼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는 나의 스승이자 사령관이었다. 그는 태블릿 PC 위에 이 거대한 저택의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었다. 그리고 그가 사고 전에 파악해두었던 윤 회장이 설치한 모든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의 위치를 붉은 펜으로 표시해 주었다. 그는 이 집의 모든 하인들의 성격과 약점, 그리고 윤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내게 소리 없이 걷는 법과 평소와 다른 아주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스펀지처럼 그의 모든 가르침을 흡수했다. 나는 더 이상 돈 때문에 팔려온 무력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눈과 귀였고 그의 복수를 위한 비밀 병기였다. 내 삶에 아주 오랜만에 목표라는 것이 생겼다. 어느 날 밤 그가 나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다. 아버지의 서재에 오디세이아 초판본이 있을 거야. 책의 112페이지를 확인해줘. 그 방은 윤 회장이 잠가두었지만 서재 앞 복도 끝 세 번째 액자 뒤에 비상 열쇠가 숨겨져 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기묘한 흥분과 사명감이 더 크게 나를 감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오후 윤 회장이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나는 작전을 개시했다. 나는 집사에게 진우 씨가 좋아하던 책이라도 읽어주면 혹시 의식이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라며 슬픈 표정으로 서재에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의 완벽한 연기에 집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서재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복도 끝 세 번째 액자. 나는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의 말대로 그 뒤에는 먼지 쌓인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열쇠로 서재 문을 여는 순간 낡고 무거운 책 냄새가 나를 맞았다. 그의 아버지 선대 회장의 공간. 나는 서둘러 오디세이아를 찾아 112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알아볼 수 없는 암호 같은 숫자들의 배열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휴대폰으로 빠르게 촬영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책 한 권을 들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나는 해냈다. 그날 밤 나는 촬영한 사진을 진우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사진 속의 숫자들을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블릿 PC에 짧은 문장을 썼다. 잘했어, 오하린. 그의 칭찬 한마디에 나는 내 모든 두려움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동지애가 싹트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머리를 맞대고 아버지가 남긴 암호의 의미를 함께 고민했다. 이 위험한 게임 속에서 나는 서서히 내 옆에 누워있는 이 남자의 명석함과 강인함의 존경심과 함께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의 암호는 윤미래 회장의 개인 서재에 숨겨진 비밀, 금고의 번호였다. 진우 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 안에는 윤 회장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그녀가 아버지를 배신한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을 손에 넣어야만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낼 수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완벽한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윤 회장과 그녀의 아들 서태어가 동반으로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저택을 비우는 날이 왔다. 나의 심장은 기회에 대한 흥분과 실패에 대한 공포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집사에게 두통이 심하다는 핑계를 대고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진우 씨가 알려준 대로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통해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윤 회장의 서재는 그녀의 향수 냄새와 탐욕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거대한 책상 뒤 벽난로 옆에 숨겨진 공간을 찾아냈다. 암호를 누르자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그의 말대로 여러 개의 장부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내가 그것을 막 손에 쥐려는 순간이었다. 서재 박복도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서태어. 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금고 문을 닫고 두꺼운 벨벳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서태어가 휘파람을 불며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이내 흥미를 잃고 방을 나갔다. 그 몇 분의 시간이 내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은 채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커튼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가까스로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장부는 묵직했지만 내 마음은 죽음의 공포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실패할 수도 있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여전히 진정하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진우 씨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나를 안아주었다. 그는 더 이상 환자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낮게 울렸다. 당신을 이런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해. 그의 위로에 억눌렀던 공포와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하린세 씨가 없었으면. 그가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난 아마 진작에 미쳐버렸을 거요.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존재가 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어. 그의 고백. 그것은 작전 지시도 동맹의 언약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의 말에, 그의 온기에 내 안의 모든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턱을 들어 올리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동지애를 넘어선 깊고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가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는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으려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강민혁의 기억, 그의 거짓된 입맞춤, 나의 몸은 여전히 과거의 배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내 미세한 거부 반응을 귀신같이 알아챘다. 그는 즉시 몸을 뒤로 물렸다. 그의 눈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무서우면 그래도 괜찮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썼다. 그냥 이렇게만 있을게. 그의 배려. 그는 나를 원했지만 나의 상처를 더 존중해 주었다. 그는 내게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선택권을 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결심을 내렸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만 살지 않겠다고.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그의 입맞춤은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의 모든 흉터를 마치 성질을 순례하듯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어루만졌다. 내가 그의 손길에 놀라 움찔거릴 때마다 그는 멈추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안심시켜 주었다. 그의 다정함은 내 몸에 새겨진 끔찍한 기억들을 하나씩 부드럽게 지워주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다. 쾌락보다 더 깊은 영혼의 교감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의 한복판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바로 그에게서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연애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애틋한 연애. 낮 동안 그는 여전히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비극의 여주인공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세상이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도둑질처럼 몰래 하는 키스처럼 짜릿하고 위험했다. 아침이면 간호사나 집사가 보는 앞에서 나는 그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연기를 했다. 하지만 이제 나의 손길에는 연기를 넘어선 진심 어린 다정함이 묻어났다. 내가 그의 이마를 닦아줄 때 이불 아래에 숨겨진 그의 손이 가만히 내 손을 찾아와 짧지만 강하게 꽉 쥐어주곤 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사랑 고백보다 더 강렬하게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가장 아슬아슬한 연극 무대였다. 나는 거대한 식탁의 한쪽 끝에 앉아 윤미래 회장과 그녀의 아들 서태어와 마주 앉았다. 그들은 나를 앞에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의 기밀이나 그들의 다음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언제나처럼 슬픔에 잠긴 얼굴로 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연기를 했다. 하지만 식탁 아래 내 무릎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내오곤 했다. 그 연기력 여우주연상감인데 당신이 정말 슬픈 줄 알고 나까지 속을 뻔했어. 우리 밤이 비밀 카메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진우 씨가 보내는 메시지였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슬픈 표정을 유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 눈가에 스치는 미세한 미소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가장 짜릿한 순간은 그의 갑작스러운 기습 키스였다. 한 번은 내가 서재에서 자료를 찾아 방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 갑자기 강한 손길이 나를 벽에 움푹 파인 공간으로 끌어당겼다. 진우 씨였다. 그는 몇 초의 위험을 감수하고 방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깊고 절박하게 내 입술을 훔쳤다. 그리고는 그림자처럼 다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저택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더 필사적이고 강렬하게 타올랐다. 하지만 나의 변화를 여우 같은 윤미래 회장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관찰자였다. 그녀는 내가 더 이상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겁에 질려 떨기만 하던 시골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다. 나의 눈빛에 이전에는 없던 미묘한 자신감과 생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자며 나를 불렀다. 그리고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가장 잔인한 말을 건넸다. 사해아가, 진우 상태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평생 저렇게 누워만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젊음이 아깝구나. 그녀는 나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예전의 나라면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녀의 의도를 알았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제 남편이잖아요. 저는 끝까지 진우 씨 곁을 지킬 거예요. 나의 예상치 못한 강인함에 그녀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녀는 내가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녀는 나를 시험해볼 새로운 말을 체스판 위로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잠결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윤 회장의 통화 소리를 들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탓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아, 그래 그 애야. 생각보다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 확실한 우리 편 사람으로 한번 떠볼 필요가 있겠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줘야지.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가 내 인생 최악의 악몽과도 같은 그 이름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렸다. 강민혁, 그래 그놈을 부르도록 해. 그날 밤 나는 잠든 진우 씨의 곁에 누워 내가 엿들은 모든 것을 속삭였다. 강민혁,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진우 씨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분노로 차갑게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그 여자는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당신을 흔들기 위해 당신의 과거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거야. 그가 태블릿에 글을 썼다. 그의 글씨체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놈 앞에서 당신은 더 완벽하게 슬픔에 잠긴 아내를 연기해야만 해. 할 수 있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강민혁을 다시 마주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진우 씨는 그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찾아 힘주어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내가 곁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올 것이 왔다. 집사가 내게 도련님의 재활을 위해 국내 최고의 물리치료사를 새로 모셨습니다. 라고 알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진우 씨의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얀 치료사 가운을 입은 말끔하고 여전히 역겨울 정도로 매력적인 미소를 띤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아주 능숙하게 처음 보는 사람인 척 연기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오늘부터 서진우 환자분의 재활을 맡게 된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과거의 기억이 시궁창 냄새처럼 내 코끝을 찔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나는 지금 오할인이 아니었다. 나는 서진우의 아내 이 집의 안주인이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나의 유일한 관객이자 동지인 진우 씨가 잠들어 있었다.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잘 부탁드려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재활 치료는 나를 향한 교묘한 고문이었다. 그는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치료사인 척 진우 씨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하지만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방 안에 나와 단둘이 남게 되는 순간 그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는 진우 씨의 다리를 주무르는 척하며 내게 다가와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할인 여기서 다 보내. 팔 잡혔네. 식물인간 남편 뒤치다꺼리 하면서. 나는 대답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그런 내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그런데 어쩌나. 네가 모시는 저 회장님이 나를 직접 고용했는데 내가 입만 뻥끗하면 네가 어떤 과거를 가진 여자인지 이 집 사람들 다 알게 될 텐데 네 인생은 이제 내 손에 달렸어. 그는 내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떨었다. 과거의 그 끈적하고 폭력적인 감촉. 우리 좋았잖아. 안 그래? 그가 내 귓가의 뱀처럼 속삭였다. 회장님이 내 연기가 진짜인지 알아보고 오랬는데 내가 확인해줘야지. 그가 나를 침대와 자신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뒷걸음질치다 결국 차가운 침대 기둥에 등이 닿았다. 그의 더러운 몸이 나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공포가 내 목을 졸랐다. 예전의 나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그에게 짓밟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등 뒤에 누워있는 남자를, 나의 진짜 남편을 느꼈다. 그는 지금 눈을 감은 채 이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나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맡겼을 것이다. 나는 그를 실망시킬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몸을 의지로 바로 세웠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의 악몽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내 남편 앞에서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쓰레기야. 나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내가 울며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여전히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어리고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이내 다시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재밌네, 오할인. 많이 컸어. 그는 내게서 물러나며 경고의 말을 남겼다. 두고 봐,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가 방을 나간 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나는 이겼다.
나는 내 악마와 싸워 처음으로 이겼다. 나는 침대 쪽을 돌아보았다. 진우 씨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분노한 야수의 숨결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장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강민혁이 나가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진우 씨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불 아래에서 굳어 있었다.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그가 잠시 후 태블릿 PC에 글을 썼다. 그의 결심에 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우리의 마지막 작전은 내가 훔쳐온 비밀 장부를 미끼로 윤미래 회장과 그녀의 세력을 모두 이 방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지시대로 집사가 복도를 지나는 타이밍에 맞추어 일부러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장부를 들여다보는 연기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지나지 않아 집사는 윤 회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덫은 놓아졌다. 그날 밤 저택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나는 진우 씨의 곁에 앉아 폭풍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그가 내 곁에 있었으니까.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침실 문이 아무런 노크 소리도 없이 벌컥 열렸다. 윤미래 회장이 그녀의 아들 서태어 그리고 강민혁을 대동한 채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이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집사도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 윤 회장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내년이 어떤 쥐구멍에서 굴러 들어왔는지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강민혁이 굶주린 늑대처럼 나에게 다가와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장부 어디에 숨겼어? 말해. 나는 입술을 깨물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나의 저항에 서태어가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인연을 당장 지하실에 가둬 저 장부를 찾아낼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 그들이 나를 끌고 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쓱. 침대에서 아주 작은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움직임이 그 자리에 멈췄다. 모든 시선이 방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침대로 향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 죽은 듯이 누워만 있던 서진우가 아주 천천히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사자처럼 상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헤어. 서태어는 비명을 질렀고 집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윤 회장의 완벽했던 가면은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얼굴에 불신과 경악과 그리고 원초적인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진우 씨는 그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병약한 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의 차갑고 무자비한 포식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붙잡고 있는 강민혁을 향해 입을 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이 방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 목소리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내 아내에게서 그 더러운 손 떼라고 했다. 강민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 나를 놓고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윤 회장이 정신을 차리고 경호원들을 부르기 위해 소리치려던 순간이었다. 침실 문이 밖에서 벌컥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그녀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우 씨의 충직한 개인 비서와 그의 지시만을 따르는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 그리고 법무팀의 변호사들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 진우 씨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침대에서 내려섰다. 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떨고 있는 그의 적들을 차가운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듯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게임은 이제 끝났습니다. 진우 씨의 선언과 함께 길고 길었던 연극은 막을 내렸다. 그의 변호사들은 내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비밀 장부와 그동안 그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게 제출했다. 윤미래 회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진우 씨를 배은망덕한 아들이라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의 히스테리는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녀의 아들 서태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겁에 질려 경찰의 뒤를 따랐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진우 씨의 경호원들이 방 한 구석에서 쥐 죽은 듯이 떨고 있는 강민혁을 끌고 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살려주세요, 도련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진우 씨는 그의 변명을 손을 들어 막았다. 그의 눈에는 아주 깊고 차가운 경멸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너는 나중에, 그는 짧게 말했다. 그 두 마디는 사형수에게 집행 날짜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선고였다. 다음 며칠 동안 세상은 SJ그룹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황태자의 기적 같은 부활과 충격적인 복수극.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SJ그룹의 주가는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다. 나는 그 모든 폭풍의 눈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진우 씨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내 곁에서 속삭이던 다정한 연인이 아니었다. 이사회가 열린 회의실에서 그는 냉혹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군주였다. 그는 몇 달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하게 회사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배신자들을 색출하고 위기를 수습하는 그의 모든 결정은 빠르고 정확하고 무자비했다. 나는 그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을 되찾은 진짜 왕이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며칠 후 그는 나를 아버지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 안에는 강민혁이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진우 씨는 선대 회장의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꼰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민혁! 네네 도련님. 내가 네 뒷조사를 좀 해봤다. 진우 씨는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네가 어떻게 사기를 쳐서 돈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군. 그는 서류의 한 부분을 펼쳐 보였다. 그리고 여기 3년 전 내 아내 오하린의 집에 접근해서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그녀의 가족을 빚더미에 앉게 만든 기록도 있네. 강민혁의 얼굴이 이제는 거의 시체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 진우 씨가 헛웃음을 쳤다. 나는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 너 같은 쓰레기 때문에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도 않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혁에게 다가갔다.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 더 무서웠다. 내가 사기쳐서 세운 그 작은 투자회사. 오늘 아침에 내가 헐값에 사들여서 청산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의 아파트 은행에서 방금 담보건 실행을 통보했을 거야. 네가 그렇게 믿었던 권력자들 아마 지금쯤 네 전화를 전부 수신 차단했을 테고. 그는 강민혁의 눈앞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말로써 파괴하고 있었다. 돈, 명예, 인맥, 강민혁이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유. 진우 씨가 턱짓으로 문 밖을 가리켰다. 서재 밖에는 경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아내의 가족에게 사기친 죄. 그 죄값은 감옥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갚도록 해. 강민혁은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껍데기가 되어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나는 그의 비참한 마지막을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내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악몽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공포가 아니었다. 서재 안에 우리 둘만 남았다. 폭풍은 완전히 끝이 났다. 진우 씨는 냉혹했던 군주의 얼굴을 지우고 다시 내가 사랑하는 다정한 남자의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다 끝났어, 하리나.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구원자, 나의 공범자, 나의 연인, 그리고 나의 왕. 나의 과거는 그의 손에 의해 마침내 완벽하게 심판받았다. 강민혁이 사라지고 윤미래 회장과 그녀의 아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길고 길었던 폭풍은 마침내 끝이 났다.
SA 그룹의 왕좌를 되찾은 서진우는 무서운 속도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의 가족은 평생을 짊어져도 갚지 못할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진우 씨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가게를 차려주었다. 내가 그토록 꿈꾸었던 작은 도의 공방이었다. 아버지는 다시 흙을 만지며 웃음을 되찾으셨고 어머니는 더 이상 돈 걱정에 잠 못 이루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집. 한때는 나를 짓누르던 거대하고 차가운 감옥이었던 그 저택은 이제 진짜 우리의 집이 되었다. 우리는 어둡고 무거웠던 커튼을 걷어내고 집안 곳곳을 따스한 햇살과 내가 직접 만든 소박한 도자기들, 그리고 푸른 식물들로 채워나갔다. 집은 우리의 웃음소리로 온기로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침실에서 일어났다. 진우 씨가 몇 달 동안 죽은 듯이 누워있던 그 방. 그는 방을 가득 채웠던 모든 의료기기들을 치워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방의 가장 좋은 곳에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들여놓았다. 우리의 거짓 연극이 시작되었던 그 방은 이제 그의 음악과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가장 신성한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나를 피아노 앞에 앉혔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그의 음악은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의 음악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팡파르였고 서로를 되찾은 기쁨의 환희였으며 미래를 향한 찬란한 약속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그는 나를 안고 침실로 향했다. 그날 밤에 우리는 처음 우리가 함께했던 그 밤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도 상처도 위로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완전한 신뢰와 숨막히는 열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의 모든 기억을 다시 써내려갔다. 과거의 아픔이 새겨졌던 자리마다 그는 뜨거운 입맞춤으로 새로운 기억을 새겨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원했고 그를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기꺼이 내어주었다. 우리는 비밀도 두려움도 없는 자유로운 두 영혼으로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하는 가장 완벽한 사랑의 의식이었다. 나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내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나의 남자, 나의 남편 서진우가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나는 이 방에 죽은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들어왔다. 나의 인생은 끝났다고 나는 산채로 죽은 시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이 방에서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있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했고 나 역시 그의 손을 잡고 과거라는 이름의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들어 있던 나의 인생을 통째로 깨워버린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장소에서도 기적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죽어가는 영혼마저도 다시 숨쉬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나는 잠든 그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우리의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